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글쎄, 이 증상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정도요. 예, 증상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거나 뭐 진찰을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예, 그 거기서 막 혹시 하도 그래서, 한 3년 전에 MRI를 찍어봤습니다. 예, 예, 예. 그랬더니 뭐 협착증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술은 좀 생각해보고 그냥 시술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시술이라도 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치를 못했는데요. 예. 그 3년 전에 이런 느낌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항상 걸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 저린 증상만 나타났었는데 근래에는 한 1년 정도 1, 2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래에는 이제 걸으려고 보다 보면은 그 허벅지가 막 뜨거워져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요즘은 이제 한 5분 정도만 걸어도 뜨거워지는데요. 예, 그럼 그 증상이 걷다가 네? 중간에 쉬면은 회복이 네. 되나요? 아니면 쉬어도 회복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이 있으면은 허리를 막 쫙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그냥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쭈그려 앉는다거나 아니면 막 예.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좀 쉬는 동작을 취하면은 조금 완화가 낫고요.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 증상은 일단은 제가 들어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이 협착증이라는 병이 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척추에 오는 네? 퇴행성 질병이거든요. 퇴행성? 예, 퇴행이라는 것은 이 척추도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60대 이상의 한 90% 정도는 척추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 안에 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같이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경과도 아주 길게 오래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에서는 한 2년 정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아예 기간을 여유롭게 두고 치료를 돌입하게 됩니다. 이 증상들이 일단은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척추 안에 있는 굵은 신경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의 압박을 덜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통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을 만큼 공간을 확보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나치료를 통해서 척추 사이사이에 간격을 늘려주고 힘을 길러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입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인천이거든요. 예, 걱정되시는 게 이제 수술을 하시기가 싫어하시는 것들이 걱정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모든 경우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진찰을 받아보시고 내원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방귀가 자주 나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대변도 좀 하루에 여러 번 보시나요? 아니요. 아. 대변을 왜 저거예요, 저기. 변비, 예. 네, 그렇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증상 있으시고요. 예, 예. 네, 어지럽고 코피도 자주 나시고요. 예, 예. 예, 또 어깨는 어느 부분이 많이 아프신가요? 양쪽 어깨가 그렇게 밤에 좀 아파요. 네, 이거 눕는 자세에서 더 많이 아프신 건가요? 어깨 쪽으로 누우면 아프고요. 네네. 똑바로 누우면 좀 덜 아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제가요, 고지혈증이라 그래요. 아, 예. 네. 제가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방귀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제 대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데요. 아. 이 또 대장에 지나가는 경락,
이 대장 경락이 또 어깨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시고 방귀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어머님처럼 어깨가 좀 아프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요. 아. 예,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또 큰 문제인데요. 예.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허열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허열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지럼증도 생기게 되시고요. 예. 또 이 허열은 열이기 때문에 점막을 말리거든요. 예. 그래서 코 안에 있는 코 점막을 아. 말려서 코 안에 이제 점막의 건조로 인해서 코피도 자주 나오게 되는 증상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예. 대장 증상하고 그러니까 장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하고 또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요 두 가지 치료를 좀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어디 가서 받아요?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요. 이 관련 증상을 이제 말씀하시면 침치료나 약침치료, 한약치료 등을 다 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중풍이 온 게 9년 전이라 그러셨고요. 예, 이 안검하수랑 발등 시린 거는 3년 뒤에 오셨다고요? 예, 예, 6년 정도 되신 거고. 예. 그때 안검하수랑 발등 그 시린 거랑 왔을 때 병원에서 요거 머리 때문에 왔다 그러던가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병이 그냥 따로 별개로 있는 거라 하던가요? 아, 그 내경색 오면서 신경을 건져서 그렇다고. 그때 후유증 때문에 그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다시 온 예. 거라 그러셨고요. 예. 요쪽으로 어떤 치료들을 해보셨죠? 지금은 침 맞고 음, 침 치료하고 있죠. 일반, 예. 요즘 며칠 전에 한 3일 동안은 이제 약침을 또 맞으면 그냥 약침을 맞았는데 효과가 없고. 예, 예. 근데 침을 맞으면은 일시적으로 한 몇 시간 동안은 이게 안검하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증상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예, 예. 침을 한번 침 맞은 지 오래됐는데 예, 예, 예. 근데 안 되네. 아버님 일반적으로요. 이 네. 안검하수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눈꺼풀 쪽에 근육을 절개를 해서 위로 당겨주게 되는데요. 네. 특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거나 뇌병변이 이렇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재발하는 네.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재수술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한의학적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발등 네. 시린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신경통으로 시린 경우 말고 이 뇌경색 네. 후유증이라든지 다시 좀 경색이 된 부분 때문에 시린 거라 그러면 이게 네. 기일이 지금 6년 정도 경과를 하신 건데 치료가 완전치는 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테니까요. 네. 또 들어보시면서 잘 이렇게 네. 시청하실게요. 네. 네, 우리 아버님 일단은 최지훈 원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저희가 아버님 전화 끊고 나서 방송 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계속 네.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아버님 증상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강민구 원장님, 우리 아버님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 지금 가장 불편하게 호소하시는 것이 이제 걷기가 좀 힘들고 또 안검하수나 이렇게 안면 쪽에 근육 증상들이 있고 발등이 시리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9년 전에 뇌경색 때문에 발병한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혼동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중풍이라는 용어도 있고 뇌졸중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렇게 아버님처럼 뇌경색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풍은 한의학적으로 뇌졸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풍과 뇌졸중이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풍과 뇌졸중,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하냐면 뇌혈관의 이상으로 인해서 뇌 조직 그리고 뇌 세포의 이제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과 뇌출혈이 이 뇌졸중의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출혈이라고 하면 이 뇌내에 위치한 혈관이 파열되거나 하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뇌 조직이 좀 손상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고 반대로 뇌경색은 뭐냐면 뭐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 뇌에 위치한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허혈성 뇌질환입니다. 그러면서 이 뇌의 혈액 공급을 막다 보니까 뇌세포, 뇌 조직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어떤 그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중풍이 생겼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마비나 어떤 말의 어눌한 증상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뇌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혈관 막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중풍이나 뇌경색이 왔을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반쪽 마비, 반신 마비라든지 아니면 전신의 마비라든지 또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좀 떨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드실 때 불편한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중풍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급성 증풍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 한방과 양방이 함께끔 진료하게끔 하는 진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라든지 우리가 이제 중풍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급성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 한의학적인 치료도 좀 보조적으로 또 대체적으로 같이 들어가게끔 되는데요. 중국에서 개발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 급성 중풍기에 사용되는 약이 있습니다. 성분명 MLC601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한약 제제로 만든 한약입니다. 뭐 황기라든지 단삼, 작약과 같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한약 제제들로 만들어진 약인데 이 약을 연구를 해보니까 급성기에 중풍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더니 급성기에 증상이 회복되는 속도나 후유증이 남는 정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급성 치료를 양방적인 약물을 투여할 때 이 한약 제제도 같이 좀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황청심원이라든지 청심연자음 이런 이제 몇 가지 약제들에 대해서도 중풍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뇌세포 같은 것들, 동물의 뇌세포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실에서 놓고 이 한약 제제를 넣어봤더니 이 한약 제제에 의해서 뇌세포가 회복되거나 재생되는 속도가 빨라졌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촉진되었다라는 실험실 결과가 있고요. 또 임상적으로 급성 환자들에게 우황청심원 같은 약제들을 투여를 했더니 급성기 증상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이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황청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좀 긴장 많이 될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드시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혈관들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뇌혈관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중풍 아니면 뇌경색 같은 것들이 위험 군이시거나 증상이 회복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황청심원과 같은 이 한약 제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9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년 후부터 이런 네. 안검 하수라든지 발등 시림 증상이 맞아요. 계속해서 나타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재활을 잘해도 이런 후유증이 잘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준 보통 뭐 원장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말을 그렇죠. 하죠. 자신과의 네. 싸움을 계속 해도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최준 원장님 왜 이렇게 중풍 후에 후유증 잘 낫지 않는 건가요? 예, 이 중풍 같은 경우는요, 뒤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적절한 치료가 언제 들어가는지 이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급성기에는 당연히 이 증상이 생기고 나서 대략 3시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즉 3시간 안에 응급실, 뭐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한방병원의 응급실을 찾게 되시면 훨씬 경과가 좋고 좀 적절한 치료를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급성기 말고도 내가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재활을 시작할 때도 이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풍의 이런 후유증들은 초기에 이 중풍이 오고 나서 초기에 회복력이 가장 좋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이런 경과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통 처음에 중풍이 오고 나서 하루 지날수록 회복되는 게 눈에 보여요. 하루는 팔이 더 올라가고 하루는 힘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회복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처음처럼 매일매일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침치료나 재활치료를 하시게 될 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이게 중풍이 온 지 1년이나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해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게 약간씩 보일 정도로 치료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초기에 내가 회복 속도가 좋을 때 집중적인 재활이나 치료를 들어가서 좀 치료를 잘 해놓으면 치료 경과도 훨씬 좋고 후유증도 좋은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내가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네.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볼까 해서
치료를 좀 한의원을 방문하시거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미 회복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경과가 초기처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실 때 제가 꼭 중풍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쭤보는데 오래됐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처럼 좀 회복 속도가 좀 느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항상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 증상 중에 안검하수가 있었는데요. 최종 원장님, 중풍과 안검하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중풍으로 인해서 눈을 담당하는 신경이나 뇌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안검하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안검하수가 중풍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신경학적인 검사나 여러 가지 발병 시기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안검하수라 그러면 이제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희미하게 극하게 쳐다보면 다 안검하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곤하거나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기운이 떨어지거나 졸리거나 하면 누구나 눈꺼풀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뜨신다 그러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동자에서 눈꺼풀까지 길이가 3mm 이하다. 그러니까 개슴츠레하게 계속 뜬다. 그러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까지 하셨지만 재발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혹시나 한방 치료로 이 안검하수의 재발을 좀 막고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한의학에서는 하수병이라는 게 아래로 처지는 병이라고 해서요. 꼭 눈꺼풀이 아니라 하더라도 눈꺼풀이 처지면 안검하수, 위장이 처지면 위하수, 자궁이 처지면 자궁하수라고 해서 하수라는 같은 병으로 묶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 왕 아나운서님, 보통 우리가 눈이 안 좋거나 눈꺼풀이 안 좋으면 어떤 병원에 주로 찾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안과를 찾곤 하죠. 그렇죠.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보통 어디를 먼저 생각할까요? 내과를 가죠. 그렇죠. 이 보통 안과와 내과, 그다음에 자궁 같으면 산부인과, 과가 모두 다른데도 한의학에서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한 것은요. 이런 하수의 병이 원인이 동일하고 치료 처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래로 처지는 병들을요.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밑으로 깔아앉아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처방을 쓰게 되면 이 하수병이 같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을 양기를 끌어올려주는 처방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조인기탕인데요. 이 인삼이나 황기 같은 끌어올리는 약재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뭐 단순히 눈꺼풀이 처진 것을 위로 올려주고 자궁이 처진 것을 위로 올려줄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처져서 자꾸 졸리고 땅바닥에 붙어 있고 누울라 그러고 이런 것도 이 약을 드시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혈압이신 분들도 혈압이 처지는 것을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상혈압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해서 안검하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시면은 한의학적 치료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풍 후유증으로 안면 마비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강민 원장님, 안면 마비 증상에는 어떠한 치료가 좀 효과적일까요? 네, 사실 이 중풍 후유증 중에 가장 좀 불편한 것이 바로 안면마비입니다. 시청자님처럼 안검하수 나타나듯이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양쪽에 이렇게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안면부의 비대칭 같은 경우는 또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다른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을 아무래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매일경제 신문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한번 발견을 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 할리우드 스타 그 여배우가 이 안면마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면마비에 바로 침 치료를 이용해서 완쾌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요. 사실 이 한의학에서는 이 안면마비에 대해서 침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호전도를 높이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는 사실 중풍 후유증이 아니라 아마 말초성 안면마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한의학적으로 침 치료를 할 때는 말초성이나 중추성이나 물론 구분을 두고 다르게는 접근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면부의 근육이나 어떤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면마비나 안면 비대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침 치료를 권장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안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침 치료를 해서 개선이 얼마만큼 됐나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사례 그 연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지창이나 협거라고 하는 우리가 안면마비에 흔히 쓰는 혈자리들의 전침을 걸어주었을 때 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이 안면 근육에 관련된 증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면 질환과 관련된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침 치료를 한 번쯤은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풍이야말로 골든타임뿐만이 아니라 예방이 참 중요한 질병인 것 그쵸. 같아요. 최준 원장님, 혹시나 이 중풍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사람, 취약한 체질이 있을까요? 예, 이 사상 체질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태음인, 그러니까 좀 퉁퉁하고 기혈이 튼신하고 이제 비만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로 중풍에 해당하는 병들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연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이제 위로 기운이 많이 치솟아 오르는 분들은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병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이제 혈관 속에 어혈이 많아서 머리 쪽에 막힐 수 있는 인자가 있으신 분들도 중풍이 잘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몸에 살이 많으신 분들, 과체중이신 분들도 이 한의학으로 볼 때는 습담이란 노폐물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또 뇌경색 같은 병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나 화병으로 인해서 머리로 열이 많이 몰리는 분들도 이 중풍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시니까요.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시청자님의 증상과 가장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천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식은 쌕쌕거리는 숨소리인 천명음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팔 속에 있는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서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급성적으로 숨이 막히는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밤에 기침이 심해지고 그렁그렁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다른 폐 질환들과 달리 천식의 경우는 발작이 있을 때만 숨이 막히고 그 이외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시청자님이 사용하시는 네뷸라이저, 호흡치료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경우 1년 정도 경과가 지나셨다 그랬는데요. 스웨덴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오래된 성인 천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경과 추적을 하였을 때 거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 관해율이 6% 정도 나왔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증상이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를 받으시면 추후에 좋은 경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 천식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소영 원장님, 혹시 천식이 아니더라도 폐나 기관지가 약해졌을 때 이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처럼 숨이 차는 증상을 호흡 곤란이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침을 하거나 숨을 쉬는 게 어렵고 숨이 차면 바로 폐나 기관지가 약해진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병으로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꼭 기관지 천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관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경우라면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심장의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부정맥이 있다든지 심부전이 있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폐에 우열이 생기거나 또 심장이 비대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기관지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만으로도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능 검사나 천식 유발 검사,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등의 기초 검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폐도 아니고 기관지도 아니고 심장의 원인도 아닌데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저희가 한의원에서 보면 식적수에 해당하거나 신음어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인 경우가 많은데요.
식적은 평소 소화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식사를 하시고 나면 명치 밑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화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면 숨이 차는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음어인데요. 신음어증이 생기면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는 납기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숨을 끝까지 들여마시기가 어렵다. 숨이 끝까지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신음어를 해결하는 그런 한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흡곤란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시청자님처럼 기관지 확장제를 네뷸라이저로 쓰시고 계시면 어떤 원인에 의한 호흡곤란이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써서 내가 조금 호전이 되니까 나는 천식이 맞나 보다라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 기관지 확장제를 쓸 때는 좀 호전이 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걸 반복하신다면은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폐 기관지 원인을 이야기할 때 기관지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관지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굉장히 증상이 비슷합니다. 두 병 모두 처음에는 기침을 하게 되고 가래도 끓고 호흡곤란도 생기고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천명음도 두 가지 모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두 가지 병이 혼동되기도 하고 고령 환자분들에는 그 두 가지가 잘 감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두 병에 분명한 차이점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두 병이 발병하는 그 연령대가 좀 다른데요.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소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의 절반 정도가 10세 이전에 나타나고요. 나머지 그 절반의 3분의 1도 40세 이전에 주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40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아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상이 또 비슷하긴 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데요. 천식으로 생기는 호흡곤란은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 원인을 맞닥뜨렸을 때 생기고 또 그 원인이 없어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천식으로 인한 기침은 주로 밤에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아침에 가래가 섞인 기침을 많이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치료 경과도 좀 다른데요.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그 기도 협착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제제의 반응도 잘하고요. 이거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한번 좁아진 기도가 다시 넓어지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치는 좀 어렵고요. 더 이상 폐 기능이 나빠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흡연과의 관계도 좀 다른데요. 기관지 천식과 흡연의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없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는 흡연이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어떤 연령대더라도 모두 금연이 필수적이고요. 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금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병 연령뿐만이 아니라 증상의 특징점, 또 흡연과의 관계까지 모두 차이점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김용목 원장님,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 기관지 천식이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나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 혹은 해서는 위험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천식은 기본적으로 기관지가 자극에 예민해지는 병입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먼지나 진드기, 음식물이나 첨가제 등의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천식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제한두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제한을 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식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환자들의 경우에 천식 유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천식 환자가 살을 좀 뺄 경우
천식 증상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염이나 축농증 등 호흡기 질환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의 경우에는 천식의 제일 중요한 악화인자입니다. 감기가 걸리는 경우에 천식이 증상이 수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기가 걸렸을 때는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천식 환자의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에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위식도 역류 질환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천식이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지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 증상 중에 가래가 많이 끓는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김영무 원장님, 이렇게 가래는 왜 생기는지가 좀 궁금한데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가래는 우리 폐와 기관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분비물인데요. 정상인들도 하루에 10에서 40ml 정도의 가래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은 이 가래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다 삼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에 감염이 있거나 한 경우에 가래 생성과 배출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호흡기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싸고 난 이후에 그 결과물이 가래로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잘 생성되고 배출만 잘 된다면은 내 몸이 지금 잘 이겨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래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 건강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쵸. 원장님, 구체적으로 가래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색깔도 있고 끈적임, 점성도 있고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볼까요? 네, 가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색깔인데요. 가래가 일반적으로 묽고 그리고 색깔이 연할수록 증상이 심하지 않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래색이 진하고 끈적끈적할수록 내가 지금 증상이 중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래 색깔이 누런색일 경우에는 기관지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래 색깔이 녹색일 경우에는 녹농균이라든지 다양한 균에 감염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폐렴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래 색깔이 우리 흔히 벽돌색이라 하는데 회색 빛깔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지염에 걸렸을 때는 누런색, 또 균에 감염됐을 때는 녹색, 또 폐렴에 걸렸을 때는 벽돌색, 회색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시청자분께서 가래가 잘 뱉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김영무 원장님, 가래가 좀 끈적여서 잘 뱉어지지 않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시청자분님의 증상만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조담이라고 하여서 끈적끈적하고 건조한 가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은 지금 천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식의 경우에는 가래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이 부분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한의원에 환자분들이 가래가 뱉어지지가 않아요, 삼켜지지도 않아요, 목구멍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인두이물감이라는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두이물감은 호흡기의 염증이나 아니면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심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목구멍에 무언가 걸려서 내려가지도 뱉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증상인데요. 이 경우 한방에서는 매핵기라고 하여서 감이사칠탕이나 바나후박탕, 이런 처방들로 아주 잘 치료가 됩니다. 이 처방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원인인 호흡기 질환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 또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드는 편입니다. 네, 뭐 이렇게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가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소영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적인 관점에서 어떤 치료 접근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가래는 좀 생기더라도 묽고 쉽게 배출이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가래에 열이 껴서 쫄아서 끈적끈적해지면 배출도 쉽지 않고 오랫동안 목에 붙어서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열은 허열이나 화병으로 인한 심장의 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허열이라면 얼굴에 열이 올라오시거나 밤에 주무실 때 땀이 나는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열이 화병에서 오는 심열이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불안증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가래가 목구멍에 딱 붙어서 뱉고 싶은데도 뱉어지지 않고 삼키고 싶은데도 삼켜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강할수록 심장의 열에 의해서 오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런 증상을 따로 매액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래에 좋은 약재를 2가지 정도 추천해 드리면요. 먼저 뽕나무 뿌리의 껍질인 상백피가 있는데요. 상백피는 가래도 삭혀주고 기침에도 좋으면서 천식에도 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가 도라지로 먹는 길경인데요. 길경도 가래를 삭혀주고 또 가래가 배출되기 쉽게 해주고 또 기침과 목이 아픈 증상에도 좋으니까요. 2 약재 모두 하루에 한 12g에서 20g 정도 달여서 차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